금일은 경매인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전용이 18평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2억 2,600만 원에 경매가 시작됐고요. 19년 11월 29일에 최초 감정가로 경매가 시작됐다가 2회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2월 13일에 1억 3,589만 원에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자, 권리관계를 한번 볼까요? 우선 외형을 보면 이렇게 생긴 아파트네요. 네, 아파트고요. 권리관계를 보니까 10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돼 있다 그러고 임차인이 18년 5월 25일 날 전입을 했는데 확정도 배당 요구도 미상과 없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전입은 최선순위 설정일자, 즉 말소기준 권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겠죠. 자,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보니까 19년 1월 17일 날 설정된 근저당입니다. 이 땡땡님께서 1억 7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19년 1월 17일. 자,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앞선 전입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겠죠. 자, 대항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증금이나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는 물건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특수 물건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볼게요. 감정이 2억 2천 정도였고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경매 당시의 상황을 경매 정보지에 나온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니까 같은 면적이 매매는 약 2억 정도, 전세는 1억 5천 정도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매매 2억 정도, 전세는 1억 5천 정도.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앞선 세입자가 전세금 1억 5천이 있다면 저희는 1억 5천을 인수해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낙찰가 더하기 전세금을 인수해야 되는 어마무시한 무서운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물건들에 5분이나 입찰을 하셨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경매인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5분이나 입찰하셨어요. 그리고 낙찰을 1억 3,500에 받으셨습니다. 자, 이분들은 왜 입찰을 하셨을까요? 잘은 모르겠으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겠죠. 그쵸? 그래서 인수에도 크게 부담이 없는 임차인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역시 낙찰자 또한 이 낙찰 받으신 분이 저한테 의뢰를 하신 물건인데 이 낙찰자분은 낙찰을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차순위하고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났고요. 한 38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죠. 자, 차순위하고 가격 차도 안 나고 아슬아슬하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께 무슨 용기로 이걸 낙찰 받으셨냐 여쭤봤더니 임차인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 조사를 하시다가 근저당권자인 이효 땡님께 우편을 보낸 거예요. 입찰하고 싶은 사람인데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임차인 현황이 궁금하다 라고 했는데 너무 극적으로 근저당권자가 월세 계약서를 보내주신 거예요. 임차인이 월세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의 얘기였죠. 그때 제공받은 계약서는 보증금 1,500에 월세 60만 원이라고 제공을 받은 거예요. 이 근저당권자분도 그 계약서를 보고 이 돈을 빌려주셨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안전한 물건이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내부는 어떤 식의 조사를 통해서 이 물건에 입찰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는 정보가 노출된 물건인 게 확실해요. 월세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 들어왔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는 낙찰 받으신 분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셔야 돼요. 야, 내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임차인 현장 조사를 해서 선순위 임차인을 무력화시켰다. 자,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명도를 합니다. 임차인을 명도를 해서 월세계약서가 사실인정을 받아서 확인서를 받고요. 잔금 내기 전에 명도를 해요. 낙찰자분의 능력도 대단하십니다. 임차인을 설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월세 안 내셨죠? 관리비 안 냈죠? 자,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그 금액에서 제가 이사비 조금 더해서 그래서 1,500의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을 700만 원에 합의하고 내보냅니다. 명도 확인서까지 받고요. 와, 대단하세요. 자, 그러면 낙찰자는 낙찰금 더하기 700만 원의 명도비로 본 물건을 취득한 것이고
본 물건의 시세는 한 1억 8천에서 2억은 볼 수 있는 물건이니까 대략 경매로서는 훌륭한 수익을 만들어내셨어요. 또한 잔금을 낼 때는 금융기관에서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났기 때문에 경락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잔금을 3월 23일 날 잔금 납부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자, 잔금을 내고 이분은 편하게 있었는데 우편물을 하나 받게 돼요. 수협에서 본 물건에 질권이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응? 질권? 무슨 일이야? 명도 다 끝났는데. 여기서부터 본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경매가 왜 경매가 됐는지 스토리에 집중해라. 자, 본 사건도 저희는 스토리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고 매각 허가도 정상적으로 났고 금융권을 통해서 경락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명도까지 무사히 완료했고 소유권 이전도 끝냈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수협에서 질권 설정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자, 그 이유인 즉슨 본 물건의 임차인이 전세로 있었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이 설정돼 있다.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알려주는 거다라는 통지서를 받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질권 설정 통지서만 받은 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서 소송도 들어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와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계약이 종료됐으니 전세보증금을 자기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황당해요. 낙찰자분은 무슨 얘기냐? 월세가 진짜 계약이다 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에서도 전세 계약서니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서 소송까지 들어오니까 낙찰자분은 적잖이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송을 해서 1심에서 패소를 해요. 낙찰자가.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낙찰자 특별승계일이니까 전세 보증금 물어줘야 돼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황당하시죠? 우리 경매인들한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제가 스토리에 집중을 해보자 그랬는데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야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두로 이렇게 막 난잡하게 얘기하면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실 테니까 이거를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스토리에 집중하자 그랬는데요, 제가 평소에 스토리에 집중할 때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스토리는 시간의 순으로 정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자별로 이루어진 거를 쭉 정리를 해둡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하고 이 시간의 순서대로 사람들이 움직였던 행동들, 그 사람들의 왜 이렇게 했는지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접근이 훨씬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방법이니까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세요. 이런 건 뭐 대단한 비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보다 보면은 처음 보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관계자를 옆에다가 다 적어 놓습니다. 자, 전소유자는 양명땡씨, 임차인은 김송땡씨, 근저당권자 이호땡씨, 낙찰자는 낙찰자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기관이 수협이에요. 수협이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해줬으니까 해줬다 그러겠죠. 그리고 수협이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험증권을 발행한 기관이 서울보증보험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잘생긴 사람, 키 183, 부경꾼이 등장을 하고요. 자,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스토리를 쓰게 됩니다. 낙찰자 입장이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8월 1일에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진 물건을 경매 정보지에서 봤을 거고요. 그리고 2월 13일 날 19년 8월 1일에 경매가 나왔는데 2월 13일 날 적정 가격이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상 없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났고 누구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났겠죠? 그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까지 난 다음에 잔금을 무사히 냈습니다. 3월 23일에. 자, 근데 웃긴 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잔금을 내기 전에 명도를 완료를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3월 23일에 잔금을 내셨는데 3월 12일 날 점유자가 임차인이 명도에 합의를 하고 나갔어요. 자, 이렇게 하고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3월 27일 날 수협에서 질권 설정 통지서라는 문서가 나오게 돼요. 자, 이게 그때 받은 질권 통지서입니다. 자, 질권 설정 통지서가 3월 27일 날 저희한테 발송이 된 겁니다. 발송이 돼서 낙찰자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 금액 1억 6천에 임대차 만료가 20년 5월 22일입니다. 질권 설정 금액이 1억 5,360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뭐 이상한 말들을 해요. 임대인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질권을 설정받은 것이니 수협은행이 임차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한도 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돈을 주실 때는 수협은행으로 입금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경고 문구들이 들어있어요.
낙찰자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질권 설정 통지서를 발송한 기관인 수협 측 담당자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이 더 웃겨요.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수협 봉천동입니다. 여보세요? 예. 네네. 저희가, 낙찰 받으신 물건에, 예. 원래 저희 전세 대출 받으신 분 들어가 계셨거든요. 그건 아시죠? 근데 이제 소유자 바뀌면 저희가 절차상으로. 연재권 들어간 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원래 사시던 분이 있었는데, 예. 거기 월세로 들어가 있는 걸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좀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저한테, 제가 네네. 이미 내갖고 김성래 씨한테 세놓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어떻게 갔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예? 일단 그거를, 예. 반송 처리하셔도 되고요. 예. 그게 왜 갔는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원래 계시던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전세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제 소유자가 바뀌면 절차상으로 그런 걸 보내는 게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절차상 원래 그렇게 해야 돼서 보낸 거고 그냥 반송을 하셔도 돼요. 대표님 그냥 반송하시면 됩니다. 그냥 반송을 어떻게 하죠?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소유자가 바뀌면 원래 보내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보낸 것 뿐이니까 뭐 다른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그래. 덜렁 묵혀만 보내보니까 받은 입장으로서는 그 사시던 분이 약간 장난을 치셔도 그런데 하여튼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수협 직원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반송하래요. 피해가 없을 거래요.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낙찰자는 뭐 찜찜하긴 하지만 마음을 편히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서가 하나씩 발송이 됩니다. 질권이 양도됐다는 통지도 나오고 무슨 얘기냐? 수협 측에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 질권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이제 질권의 권리가 있다 라는 안내문도 날라오고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서 6월 24일 날 구상금 청구의 소가 들어와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우린 분명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명도했어요. 낙찰자가 인수했잖아요. 인수했는데 알도 보도 못한 전세계약이 진짜니까 전세계약에 보증금을 인수하라는 거예요. 자, 황당합니다. 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문건들을 조사를 하고 상대 측 변호사 측에서 주장하는 문서들을 확인을 하면서 스토리를 짜보니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자, 5월 8일 날 전세 계약서가 작성됐고요. 5월 18일 날 월세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전세 계약서가 분명히 작성됐고 임대차 기간이 5월 23일부터 2년 뒤 22일까지인데 똑같은 임대차 기간으로 월세 계약서가 10일 뒤에 작성이 돼요.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게 당시에 월세 계약서와 전세 계약서인데요. 낙찰자는 이 월세 계약서를 보고 1,560을 인수하고 사건이 종료된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띡 전세 계약서가 나타난 거예요. 월세, 전세 둘 다 확정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월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가 두 계약서 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동일한 공인중개사가 10일 뒤에 계약서를 작성을 한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황당함을 넘어서 구상금 청구를 낙찰자한테 하라 그런다? 말이 되나요 이게? 아니 전세계약서는 뭐예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럼 명도 끝냈잖아요. 그쵸? 낙찰자는 점유한 사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것만 인수해서 모든 사건을 종료하고 명도까지 끝냈는데 전세금을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오게 돼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겠죠. 제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전세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저는 전세를 들어가고 싶으니까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전세자금 대출 받게 좀 동의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금융기관에서 받으시면 동의해 드려야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에 뭘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전세보증금의 반환채권, 전세보증금을 주인이 나중에 돌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담보로 잡는 거예요. 자, 근데 전세보증금은 물건이 아닌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담보를 잡습니다. 채권에 대한 담보를 잡는 걸 질권이라고 그러죠. 질권 설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세보증금의 질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임대인님, 이거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임차인한테 주면 안 돼요. 제가 돈을 준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라고 하면서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임대인의 통장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바로 보내줍니다. 임차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돈을 주고요. 통지하면서 거기에다가 유의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저희 금융기관에 주셔야 됩니다. 라는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금융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사고가 나게 되면 부실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띤 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사고가 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보험증권을 발행해 주게 돼요.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왜냐? 방금 돈을 빌려준 게 질권 설정이 어디 돼 있다 그랬죠? 물건이 아닌 채권인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에 담보가 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저당권이라 그러는데, 저당권이 잡히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하니까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권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채권에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세, 임대차 계약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전세 계약, 월세 계약 했다고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이 등기부등본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모르는 거예요. 이 허점을 노린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전 소유주의 소유권 취득일을 보니까 18년 5월 23일 날 소유주 양명 땡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아니, 전세 계약서 작성이 5월 8일이고 월세 계약서가 5월 18일에 작성이 됐는데 확정일자도 5월 18일이고 수협하고 근질권 설정 통지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근질권 설정 계약을 한 것도 5월 18일, 21일인데 그 이후인 5월 23일에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소유주는 계약서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분양을 받았거나 아니면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만 가지고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을 했던 거죠. 임차인이 이상한 거죠. 하지만 임차인분도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금융기관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줄 건데 소유권이 없으시니까 이 대금으로 임대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매매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동시에 등기하고 우리 측 법무사에서 일을 볼게요. 그런 전제로 대출을 실행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굉장하게 무리수를 둔 계약들이에요. 그쵸? 저는 임차인, 전세 계약한 사람, 월세 계약한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동일인이지만 이해가 안 가고, 수협 측과 그리고 아직 소유권이 없는 물건에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서울보증보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물론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왜? 5월 23일에 본인들이 보증보험을 발행하고 보증보험이 발행했으니까 대출이 실행됐는데 그 금액을 받은 은행 측의 법무사가 전소유주 양명 땡씨 소유권 취득하는 것까지 업무 처리를 했을 거니까, 동시에 일처리를 했을 거니까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의 순서로 놓고 본다면 뭔가 조금 거꾸로 되긴 했죠. 무리수를 뒀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전세 계약서가 작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 양명 땡씨는 23일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6월 5일 날 근저당 2억 원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 근저당이 요건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를 알 수 있는데 각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다 그랬죠? 자, 각구에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소유주 양명 땡씨는 5월 23일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은 4월 27일에 돼 있다고 하는데 이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 계약도 하고 전세자금 대출하는데 그 금융기관에도 제출을 아마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소유권 이전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설정 계약을 하게 되는데, 설정 계약의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니죠. 자, 소유자가 아닌데 근저당권자가, 즉 이 설정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기업체예요. 얼추 보더라도 이렇게 보니까 전선을 공급하는 회사 같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물상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이 금액을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물상담보로 본 부동산을 제공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전세 계약으로, 제가 좀 속된 용어 쓰겠습니다. 이빠이 대출을 땡기고 죄송합니다. 가득 대출을 땡기고, 그리고 바로 이거를 물상보증 담보물건으로 제공을 해요. 최대한 활용을 해먹겠다는 거죠.
그죠? 그 뒤에는 또 더 웃긴데요. 자, 이 물상 담보를 제공했던 거를 근저당을 지우면서 또다시 전소유주가 대부업체에다가 채권 최고액 1억 8천을 설정해서 대부업체에다가 또 돈을 한번 땡깁니다. 대단하신 능력자입니다. 전세계약이 돼 있다고 하는 물건에 전세계약이 표시가 안 되니까 이 부동산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경매를 신청하신 현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이호 땡님한테도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면서 이 돈으로 대부업 돈을 갚아요. 계속 돌려막기를 하셨어요. 돌려막고 하기 있는 게 등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찜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돈을 굉장히 돌려갑니다. 우리는 월세 계약으로 돼 있던 걸로 알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보면서는 월세 계약이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월세 계약이 1,500 보증금이 들어있었다 치더라도 이 정도 시세 물건을 이렇게 대출이 나오고 이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하지만 뭔지 몰라도 작업된 느낌이 팍팍 난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업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같은 부동산에 쓴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그 물건에 점유를 하시면서 명도까지 하면서 명도비까지 받았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간에 협조가 되지 않았으면 이런 절차를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은 이렇습니다. 전세 계약서는 공모된 허위다 인정했어요. 월세 계약서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세 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받은 거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했으면 낙찰자가 인수 안 해도 되네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요,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그 사실을 진짜다 아니다로 다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짜고 친 고스톱판, 짜고 쳤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짜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이것만 믿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수협, 이를 보증해준 서울보증보험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계약이 진짠지 가짠지 묻지 마라, 다투지 마라. 왜? 선의의 피해자니까 구제해야 된다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전세계약서는 가짜이지만 돈을 빌려준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야 된다, 무효라고 주장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예요. 누구죠? 낙찰자입니다. 저게 진짠지 가짠지 따지지 마 라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세계약에 대해서 낙찰자가 승계하라는 게 현재 1심 판결이에요. 대법원 판례가 그러하고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판사님의 마음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제3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이유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 거예요. 짜고 친 고스톱을 친 두 명은 물론 재판에서 피고였고 이분들도 졌지만 이러한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던 낙찰자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하나의 공범으로 묶이게 된 거예요. 야, 낙찰자, 너는 주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해라는 권리를 넘어서 짜고 친 고스톱판, 즉 사기의 의지가 농후한 이 사건까지 인수하라는 거예요. 판사님 입장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답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경매인이잖아요. 경매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경매법원에서 조사가 잘 안 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한다는 생각에 현장 조사 열심히 했고 배운 대로 낙찰을 잘 받아서 명도까지 무사히 마쳤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예상 불가능한 이런 물건까지 낙찰자한테 승계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항소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틈이 좀 보이긴 합니다. 자, 첫 번째, 본 사건을 전세계약, 월세계약하고 물상보증까지 하고 다른 대부업체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선량한 채권자를 끌어들이면서 월세계약서를 내밀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다 끌어들였겠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임대인, 임차인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 지실각오로 이렇게 했겠지만 이거는 너무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만 범죄에 연루되신 게 아니라 다른 선량한 피해자까지 양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시고 반성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수협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녹취 파일 들어봤는데요, 그게 담당자가 할 말입니까? 반송하라고요? 피해가 없을 거라고요?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원고 소장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뭐 원고를 수협 측에 산 건 아니지만 낙찰자에게 통지하였다. 우편 받았으니까 통지 받았으니 딴 말 하지 말아라. 내용 증명에 몇 년 몇 월 며칠 도착했다. 너희한테 통지하지 않았냐? 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거는 일반인을 상대로 너무 가혹한 거예요. 차라리 문제가 예상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수협은 서울보증보험의 사고난 금액을 전액을 받기 때문에 피해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수협이 어떻게 대응하셨죠? 자, 사건을 한번 볼까요? 이건 너무 억울하니까 모니터 잠깐 보실게요. 자, 분명히 경매는 19년 8월 1일에 등기부 등본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압류가 됐어요. 본 부동산이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협은 본 부동산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죠? 20년 1월 30일 날. 어떤 증거를 제가 드릴 수 있느냐? 수협이 서울보증보험에 본 물건이 대출금 연체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통지했어요. 사건 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즉,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본 물건이 경매로 낙찰되기 전에 수협은 본 물건에 하자가 생겼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수협 담당자님. 그러면 최소한 등기부 등본 한 번은 띄어서 법원에다가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통보해 주시면 안 됩니까? 피해자가 발생될 게 예상되지 않으세요? 수협만 대출금 회수하면 장땡입니까? 이거는 잘못하신 거라고 봐요. 법적 책임은 없으실지언정 저는 도의적인 책임은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셨겠지만 낙찰자 피해자가 양산되잖아요. 자, 그리고 대출 실행 당시에 이상한 느낌 안 받으셨습니까? 동시에 소유권 취득하고 전세자금 낸 돈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판단하셨겠지만 이런 사고가 지금 이 사건이 처음인가요? 제가 알기로도 수십 건 수백 건의 사건이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일어나는 걸로 아는데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 회수가 안전하면 대출 실행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의적인 책임은 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원에서는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마디 또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보증보험이 왜 보험증권을 발행을 합니까? 바로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금보험공사가 90%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서울보증보험이잖아요.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대출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보험증권 발행해 주시는 이 정책은 너무나 건장하고 좋아요. 환영합니다. 노력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엄연히 사기인 거 아시잖아요. 사기로 이렇게 된 거 알잖아요. 피해자가 양산된 거를 인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손 처리하시고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셔야 되는 게 서울보증보험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거를 사기를 친 임대인 임차인은 어차피 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낙찰받은 낙찰자한테 이 돈을 연대해서 물라고 소송이 들어오는 게 올바릅니까? 법원에서 얘기했죠.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제3의 피해자이신 서울보증보험님, 선의의 피해자신데 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받기 위해서 낙찰자를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로 만드셔야겠습니까? 저는 소송을 취하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손 처리하셔도 서울보증보험 흔들리지 않잖아요. 재무 탄탄하시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대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은 명확히 사기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본 사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상권 청구를 낙찰자에게 하지 마시고요. 본 사기를 기획한 임대인, 임차인을 형사적으로 조치하시고 구상권을 그 두 분에게만 하세요. 만약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 거 알았습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과실이 적으면 과실료를 연대 책임하라고 하지 마시고 일부만 그래도 좀 책임은 있잖아 하고 예를 들어서 10% 정도로 한정해서 소송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을까요? 연대 책임하라 그러니까 전액을 3명 중에 연대 책임하라면 안 내면 다 경매나 압류가 들어오는데 누가 피해봅니까? 임대인 임차인 아무것도 없는데 낙찰자만 100%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도 보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보증보험도 잘못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임대인이 소유권을 가져오기 전에 보험증권 발행하셨잖아요. 물론 전제로 하셨겠지만 임대인이 소유권 없는데 보험증권 발행하셨으면은 위험부담 서울보증보험이 갖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낙찰자한테 지우는 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원님,
재판부님, 뭐 판결문 보면서 법리적인 이해는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일반인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변호사님한테 해설도 듣고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알겠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판사님도 인간적으로는 구제하고 싶다는 생각 드셨겠지만 대법원 판례가 이런 판례가 없기 때문에 구제를 못하신 것도, 그런 마음도 충분히 판결문에서 느껴졌습니다. 일부 배려해 주신 마음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본 판결문의 결론은요, 판사님은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사기를 공모한 임대인 임차인의 사기까지 인수하라로 판결을 하신 거예요. 왜 낙찰자가 사기까지 인수를 해야 됩니까? 공모를 했다면서요. 그 공모를 낙찰자한테 지우는 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시원하게 했던 얘기들을 제가 영상으로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기관들을 제가 시원하게 깐 거. 저 괜찮겠죠? 저 경매생활 계속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과 경매인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기관을 통해서 경매를 배우신 분들이 제가 주장하고 있는 1차원, 2차원 경매 중에서 2차원 경매를 많이 추구하시죠. 자, 그건 바로 특수물건들인데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런 물건들 고수익 맞습니다. 본 물건도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끝났다면 고수익의 물건이었어요. 접근도 잘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조사 방법과 접근,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법에 한계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 제가 촬영했던 영상 중에서 경매인들은 99% 모르는 영상이라고 하면서 제가 촬영했던 게 있죠. 외국인의 거소신고나 체류지 이동신고 이런 게 돼 있으면 우리나라의 전입신고하고 동일하게 본다는 내용이었는데,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본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 물건도 특수하지만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런 작업된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분양이 잘 안 될 만한 빌라,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에 이런 작업들이 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수익을 원하는 건 저는 찬성하지만 고수익을 원해서 특수 물건만 접근한다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영상들 보면 그러잖아요. 유치권의 99%는 가짜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가짜가 아니더라도, 유치권이 가짜라 그러더라도 소송에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건들도 많아요. 막 무서워요. 저는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거는 유치권은 가짜니까요 하고 넘어가요. 예? 왜 가짜예요? 그럼 이래서 가짜래요. 서류만 보고. 그러니까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전 진짜 비판하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요. 경매는 기회도 많지만 위기도 많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수물건을 하시려면요, 조금 더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틈틈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너무 많은 사례를 겪다 보니까 제가 확신할 때 오히려 더 무서워요.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게 없나? 그리고 입찰 전에는 저희 직원분들하고 난상토론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어쩔 거야, 저러면 어쩔 거야. 서로 공격을 해요. 이런 문제는 없을까? 저런 문제는 없을까? 다양한 문제를 검토해야 최종 입찰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꾼이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되는 거는 고차원 경매다. 개인의 역량에 맞는 투자 수익 구조다. 내 역량이 법적인 이런 논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하셔도 돼요. 뒷조사를 잘해서 문제 안 되게 만들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역량이에요. 하지만 그런 역량이 없는 분들이 고차원 경매를 표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고차원 경매는 따로 있다. 그래서 그 고차원 경매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구경꾼 채널에서 개인의 역량에 맞는 고차원 경매를 찾으셔서 그 투자 수익 구조로 투자를 하시고 안전한 블루오션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은 낙찰자분을 제가 최대한 구제를 해볼 거예요.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불합리한 것들, 그리고 법리적으로 1심에서 검토가 안 됐던 것들 저희 변호사님하고 면밀히 얘기해서 막 한번 열정적으로 해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2심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경매인 여러분들, 그리고 본 물건을 낙찰받고 고통받고 있는 낙찰자분, 힘내시고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40분 나오겠는데? 1시간을